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제 국제무역사 60일의 기출문제 파트 중에 이제 무역 결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60일의 기출문제를 풀어봤었는데, 무역 결제 파트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좀 어렵다기보다는 문제 유형도 조금 생소하게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보기가 조금 첫 출제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들을 좀 찝어줄이면서 좀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타는 중국의 수출 기업과 같은 대금 결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대금 결제 조건으로 수입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래서 잘못된 게 뭐냐라고 하는데, 이 보기 안에 나와 있는 건 뭐죠? 결국은 어드밴스라고 나와서 사전 송금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송금 결제 방식 중에서도 사전 송금 결제 방식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고르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1번 동그라미를 보시게 되면은 신용장 방식에 비해 상업 위험이 높은 대금 결제 조건을 선택했다라고 하는데, 어쩌면은 지금 키타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키타는 누구예요? 수입자겠죠. 그러니까 수입자 입장에서는 돈을 먼저 보내니까 상업 위험이 당연히 높겠죠. 왜? 상품 인수 불능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죠? 2번 동그라미를 보시게 되면은 키타는 신용장 방식에 의해 은행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대금 결제 조건을 선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은행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신용장 방식에 비해서 송금 방식은 돈을 쏴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은 은행의 역할이 늘어날수록 수수료가 늘어난다. 근데 송금은 적기 때문에 더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편이다. 자, 3번 보시게 되면 키타는 중국 수출기업의 선적 서류를 은행을 통해 송부받는 것이 원칙이다. 틀렸죠. 이거는 자주 나왔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이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류는 직접 보내죠. 돈만 은행을 통해 보내죠. 4번도 결국은 맞는 편이죠. 셀러스 마켓에서 주로 발생하는 게 사전 송금이다. 그래야 돈을 먼저 달라라는 거겠죠. 자, 2번. 오해 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오해 결제 방식이 뭐예요? 선적 통지부 결제 방식이죠. 자, 그래서 A부터 보게 되면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은 수입자는 CWO 방식이 뭐예요? 주문과 동시에 결제하는 방식이죠. 그 방식보다는 오해 방식을 선호한다. 그래서 돈을 먼저 주기보다는 나중에 주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은 얘는 주문하자마자 주문하는 거기, 주문하자마자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선지급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후지급에 해당이 되겠죠. 왜? 얘가 매출 채권이 언제 형성돼요? D가 일단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수입자가 물품을 인수했지만 수출자의 채권이 발생한다가 아니라 선적을 하면서 선적이 완료됐다라는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매출 채권이 형성이 되죠. 즉 다시 말하자면은 물품을 보낸 다음에 나는 돈을 이제 보낸다는 그런 채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후지급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얘의 시점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A하고 D를 봤습니다. 자, B를 볼게요. 국내 출자는 5회 내고를 통해 출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외상매출 채권을 현금화하는 그 작업이 5회 내고죠. 자, C. 5회 결제 방식은 수출자가 상업위험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A, B가 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은행의 거래 가능을 고려할 때 합리적으로 배열된 5웨이 거래 절차는 얘가 첫 출제예요. 첫 출제. 거의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었다라는 걸 발표를 치시고,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문제를 푸실 때 핵심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C와 D예요. 결국은 C와 D를 알고 있었냐라는 문제입니다. C를 보시게 되면은 수출자가 거래은행과 수출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D를 보시게 되면은 물품을 선적을 하고 수입자에게 선적사실을 통보 채권을 발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물품을 먼저 선적을 해서 매출 채권이 발생이 되면은 그 매출 채권을 가지고 거래은행과 계약을 하냐, 아니면은 거래은행과 계약을 먼저 한 다음에 OA를 진행을 하냐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C가 먼저 나온다. 즉 은행과의 계약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왜? 자, 만약에 우리가 물품을 선적을 하고 수입자에게 통보를 하고 채권을 발생시켰다. 그 다음에 그걸 쫄래쫄래 들고 가서 가져간다 말한다 라고 하면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거 제대로 된 거 맞아? 이거 무슨 먼지 탄 다음에 나한테 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미 물품을 보내고 나서 다 쫄래쫄래 언제 기간이 지난지도 모르고 들고 와가지고 너무 갑자기 이걸 대뜸 들고 와서 이거 뭐 사달라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은행하고의 먼저의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순차적으로 딱딱딱딱 진행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C보다는 D가 먼저 나온다라는 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은 그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가장 포인트는 얘만 좀 짚고 넘어가시면 되고 추가적으로는 한번 복습하시면서 C가 일단 먼저 나오는 거 알겠다.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흐름을 보시라. 아시겠죠? 다시 출제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우리가 원래 절차가 나오는 게 신용장이나 추심 파트에서 절차가 많이 나왔는데 OA 방식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는 봐야겠다. 다만 얘는 좀 들고 가자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추심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합당한 것은 자, 1번 동그라미 많이 나왔죠. 얘 DP로 보죠. 틀리면 안 됩니다. 2번. DP 방식에서는 수입자는 물품이 아닌 서류와 교환해서 대금을 결제하는 위험이 있다. 수입자는 추심의뢰소의 선적점 검사를 요구함으로써 그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맞는 편이죠. 왜? 품질은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품질 보증 자체는 안 되니까. 신용장도 똑같죠. 예. 자, DA 방식에서 환화음에 대해 인수하는 주체는 수입자의 거래은행이다가 아니라 주체가 누구예요? 결국은 수입자죠. 그래서 인수를 함으로써 소유권이 넘어오죠. 자, 4번. 추심거래에서 추심의뢰은행은 대금 지급을 확약하지 않죠. 이게 뭐다? 신용장과의 가장 큰 차이다라는 거죠. 신용장이 뭐예요? 대금 지급 확약이 있죠. 그래서 신용장과 추심의 가장 큰 차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추심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업서류의 정의에 환화음, 송장, 운송서류가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환화음은 뭐다? 금융서류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맞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자, 3번 어떤 부분이 틀렸냐? 얘가 그 답안에 정정이 됐죠. 여기 컬렉팅 뱅크가 틀렸죠. 얘는 추심은행이죠. 그래 추심의뢰은행이 나오려면 리미팅 뱅크가 나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얘가 정정이 돼서 1번, 3번 복수정답 처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맞죠? 이것도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보기예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번 DP 또는 DA 거래에서 사용되는 추심의뢰서의 기재사항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래 묻고 있다. 자, 보시게 되면 1번 동그라미 환화음의 만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거는 뭐 틀린 게 없죠. DP, D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했다. 자, 2번 추심 서류의 처리 방법을 말하는 것 아니죠. 추심을 하고 나서 그 돈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처리 방법이지 추심 서류에 대한 처리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자, 근데 얘는 틀릴 수 있었던 문제예요. 일단은 2번도 조금 생소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좀 느낌상으로 풀 수도 있지만 3번, 4번은 URC 내용이에요. 둘 다 URC, 우리 추심 규칙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URC 내용인데 얘 같은 경우는 예비 지급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내용이고 그 URC 조항이에요. 프로테스트는 진짜 거절 증서라는 URC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프로테스트와 이 예비 지급인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출제는 사실 처음이고 우리가 URC 같은 경우도 많이 보지 않아요. 많이 봐봤자 이 정의 정도
아까 우리가 봤던 정의 정도만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다루진 않기 때문에 얘를 굳이 찾아가지고 복습하실 필요는 없고 URC를 또 뜯어봐가지고 복습할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그냥 한 번씩 읽어보면서 아, 거절 증서와 예비 지급이라는 개념이 있구나 정도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의 조심스레 추측 자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지엽적으로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틀린 보기로 나오진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추심 의뢰서에 대한 내용으로서 아, URC에 예비 지급인가 거절 증서가 있구나 정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지급수단으로서의 어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이라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음에는 화남과 약속음이 있으며 수표와 함께 드는 대신 지급수단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약속음에서 발행인은 채무자로서 지급이 되고 상대방이 수취인이다. 맞죠? 자, 정답은 3번이에요. 일단은 약속음과 환어음의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당사자죠. 그리고 환어음이라는 거는 무역에만 발생되는 그런 특수한 결제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가져가시면 되고 얘가 문제에 나온 경우는 이 어음 속에서 환어음과 약속음을 비교하는 문제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던 게 무역결제 팔 때가 조금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보기들이 좀 많이 나왔다. 아시겠죠? 그래서 환어음은 지급인은 채무자로서 제3자인 수입자 또는 은행이 되며 수취인은 채권자로서 발행인만 될 수 있다가 틀렸죠. 발행인 뭐예요? 또는 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은 맞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화신혈장의 특성과 효용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동그라미 신용장 거래에서 관계 당사자들은 서류를 거래하는 것 얘가 신용장의 뭐예요? 대표적인 특성 추상성이다라는 거죠. 자, 2번 그 본질상 근거가 될 수 있는 매매계약 즉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그 매매계약으로부터 나온 게 신용장이죠. 그래서 얘는 뭐다? 독립성의 원칙이 있다. 맞죠? 1번, 2번 아주 맞습니다. 3번 신용장을 이용하면 수입자는 수출자에 대한 신용 위험을 해소할 수 있으며 무역조건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라고 돼 있는데 신용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수출자죠. 수출자. 그리고 무역조건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는 건 누구예요? 수출자죠. 왜? 수출자는 어쨌든 자기가 그 서류를 갖춰서 내기만 하면 대금 지급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 수입자 입장에서 굳이 본다라고 한다면 물품이 올 거라는 건 알아요. 왜? 선적 서류를 주지를 않으면 신용장에 맞추는 그 서류를 주시 않으면 돈은 안 나가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수입자 입장에서 뭐예요? 사기 서류일 수 있다. 그런 리스크가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의 그 취지는 수출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 주어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은행은 다른 결제 방식에 비해서 수수료 및 이자 등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장을 서류한다. 당연하죠. 돈 버는 거 해야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신용장의 기본 원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 나와 있습니다. 자, 신용장 거래의 기본 원칙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가 독립성 그리고 추상성. 얘가 기본 원칙이겠죠. 자, 1번 개설은행이 파산한 수입자로부터 자금을 받지 못하면 매입은행에 지급한 매입대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죠. 왜? 얘는 독립성이기 때문에. 2번 개설은행이 매입대금을 상환했더라도 수입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정지 명령을 받았다. 을 받았다면 수입자는 개설은행에 대한 보상을 거절할 수 없죠. 왜? 얘도 독립성이 위배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존이 있어줘야 신용장의 거래가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누가 신용장을 이용을 하고 누가 신용장에 참여를 하겠어요, 은행이. 알겠죠?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입자는 수출자한테 다이렉트로 말을 해야겠죠. 소송을 건다든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급정지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개설은행에 대한 보상을 거절할 순 없다라는 겁니다. 3번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 서류로 추가하는 조건 배경서를 받은 수익자가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거절을 안 했다라는 거죠. 원산지 증명서를 포함하여 제시할 의무가 없다. 즉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라면은 실질적으로 물론 아무런 조치 안 한 상태에서 조건 변경이 낸 세류를 우리가 제출했다라고 하면은 승낙한 것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는 맞는 편이다. 문구가 굉장히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조금 꼰 거죠. 자, 4번 선급금 환수형 보증신용장이 2차 채무에 속한다라고 되는데 아니죠. 보증신용장도 결국은 1차 채무에 속하면서 뭐예요? 독립보증을 해주죠. 그게 특징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10번 신용장 통일 규칙에 따라서 UCP에 따라서 수입자는 반드시 이용 가능성을 명시해야 된다. UCP 6조인가? 거기에 있죠. 자, 그랬을 때 뭐예요? 신용장이 지급신용장인지 연지급인지 인수인지 매입인지를 명시해라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이 문제는 틀려서는 안 됩니다. 11번 다음 중 화신용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연지급 신용장은 블라블라블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환어음을 포함해 제시된다. 환어음 제시 안 하죠. 우리는 뭐예요? 연지급 확약서를 활용을 하죠. 연지급 확약서가 결국은 뭐다? 환어음의 대체물이다. 2번 중개무역을 하는 국내 수출자는 최종 수입국에서 개설되는 신용장에 기간 연장 스테일 다큐멘트 업셉터블이라고 문구를 포함할 것을 요청해야 된다. 기간을 초과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요청을 하게 되면 뭐예요? 이유를 말해야 될 텐데 중개무역을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중개무역 국내 수출 A라고 한다고 하면은 얘가 뭐 예를 들어서 가로부터 물건을 사와가지고 다한테 파는 건데 얘한테 야 기간 연장 이렇게 제출할게 말을 했을 때 그 사유 뭐야? 이거를 얘기하기가 좀 그렇겠죠. 왜? 당사자 공개가 되면 얘네들이 직접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적절하진 않다. 물론 실무적으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얘를 좀 기간 초과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요청해야 한다처럼 반드시 일어날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얘를 하게 되면은 이유를 합당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드리기가 좀 오픈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취지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제 추측이에요. 자, 3번 상업성장에 서명을 해라라는 그런 독소 조항은 본질적으로 무효이므로 수익자는 해당 조건의 삭제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아니죠. 해야겠죠. 만약에 독소 조항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요청을 해야 됩니다. 조건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수입화물 선취보상장 LG를 발급받아 환물을 수령한 수입자는 이후 개설은행이 하자 서류를 제시하면 지급 보상을 요구하더라도 거절할 수 없다. 그죠? 이런 걸 대가로 받은 거니까. 12번 수수료에 대한 문제 잘못된 게 뭐냐? 환가로 대체로 통신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보통 인수수수료와 할인수수료가 좀 많이 나왔죠. 인수은행이 받는 수수료.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얘가 바로 인수수수료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 LG 보증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둘이 앞에 문제에서 봤었던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LG를 깔 때 나오는 수수료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청구는 개설은행이 하겠죠. 그리고 부담은 누가 해요? 수입자가 하겠죠. 그죠? 어찌됐든 이 부분도 틀렸고 얘랑도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문제는 인수수수료를 대한 내용이고 우리는 더불어서 복습할 때 인수수수료와 할인수수료를 같이 한번 보시라. 아시겠죠? 13번 다음 중 신용장 요구서의 수리 요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신용장 물품 명세란 인권통제 버전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최신의 버전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인권통제 조건은 과거의 것도 쓸 수 있죠. 이전 버전도 그렇게 쓸 수 있다라고 인권통제 소개문에 명시하고 있어요. 틀렸죠? 자, 살문의 경우 수입 출입 대금 결제를 위해 개설되는 신용장에 용선 운송 가능성을 고려하여 차터파티 비해를 포함한다. 왜? 살물 같은 경우는 보통 부정기선을 이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차터파티 비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포함시키는 건 적절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그래서 살물과 부정기선의 연결을 좀 지을 수 있었어야 됐다. 알겠죠? 3번. 신용장의 선적정 검사 PSI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선적정 검사 증명서의 발행일이 선적일보다 늦으면 수리가 거절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이건 자주 나왔죠. 늦을 수 있죠. 그리고 신용장이 원본 선화증권 중 일부만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모두 원본으로 제시해도 괜찮죠. 이런 것들은 다른 UCP상에 우리 원본과 사본에 대한 개념을 나누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부분 복습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죠. 어렵진 않았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스위프트 신용장의 조항별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얘는 처음 좀 나오긴 했어요. 얘도 처음 나왔고 얘도 처음 나왔고 얘는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를 굳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1번, 2번, 3번도 읽어보시면서 아, 문제 없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정답은 4번인데 4번은 틀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이 문제에서 틀린 걸 고를 수 있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수수료 개설인의 부담인 경우를 표시한다라고 하면서 명시가 없는 경우에 개설 수수료와 확인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수수료는 수익자의 부담으로 간주한다라고 됐는데 일단은 신용장과 관련된 수수료는 개설의뢰인이 일단 원칙이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다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명시가 없는 경우에 수익자 부담으로 간주한다라는 부분이 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스위프트 신용장의 각 항목에 대한 해설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을 보시게 되면은 뭐 한밭상사 대전으로 명시된 경우 상업성장의 수익자가 주로 창원이라면은 수리가 거절된다. 아니죠. 왜? 국가가 동일하잖아. 한국으로. 동일한 국가 내에 있으면 되죠. 자, 2번. 자, 추가 조건이 붙었다. 스테일빌 뭐 수리 가능하다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신용장에 기재된 서류 제시 기간과 유효 기간을 모두 충족시켜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 틀렸죠. 얘가 기간 초과가 되기 때문에 그죠? 연장이 될 수 있죠. 그리고 46번이란다. 자, 3번. 사본 4개로 뭐 제출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수기로 서명된 원본 4장을 제출해야 된다. 아니죠. 원본 하나하고 나머지를 사본 내도 되고 원본 2장, 사본 2장, 원본 3장, 사본 1장, 사본 4장은 안 되죠. 원본 4장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에어웨이 빌 개설은행 돼 있는 거 개설은행 김혜영식 에어웨이를 제시할 수 있다. 이건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죠? U12상의 내용만 알면은 좀 풀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6번 무역결제 관련 국제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UCP 600은 화환신용장의 관습 및 보증신용장에도 적용 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그리고 2번 우리 URC 환원 아까 간단히 언급했죠. 맞고 ISBP 맞고 얘는 많이 나오진 않는데 뭐 읽어보시면 돼요. 일단은 2번부터 3번, 4번까지 해서 뭐 마지막 개정은 몇 년이다.
뭐 여기 개정판이다. 연도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런 지엽적인 거 우리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갑시다. 아시겠죠? 오히려 1번 같이 이렇게 확고하게 정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지엽적인 거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단순하게 복습하실 때 URC, 환음, ISBP 있다. 얘까지도 버려도 된다. 아시겠죠? 1번만 좀 다시 복습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UCP 600과 ISBP에서 날짜에 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은행은 유효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영업시간 외에 제시된 서류 맞죠? 수령 의무 없죠? 그죠? 얘 UCP상에 있어요. 제시는 영업시간 이내에 해라. 은행 끝난 시간에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1번 맞죠? 2번 선적일이 다른 두 개의 선화증권이 제시되었다면 만기 산정을 위한 선적일자는 당연히 선적일자가 늦은 선적일자가 되죠. 맞는 편이죠. 자, 대금 지급을 위한 만기일이 공휴일이라면은 연장되죠? 맞습니다. 자, 4번 분할 선적이 허용되는 화환신용장에서 선적일자가 일단 분할 선적이 허용되는 화환신용장 그리고 선적일자가 다른 운송소료가 한 번에 제시됐다라고 한다면은 제시기간을 심사를 할 때는 각각 심사를 하죠. 그죠? 분할 선적이 허용되는 신용장에서 다른 서류가 제시될 때 각각 제시한다. 가장 늦은 선적일자를 제시하는 게 아니다. 2번하고 조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시기간 심사를 좀 차별둬서 봐야 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지급 조건이 at 90days 사이트다. 이런 거 쉽게 풀 수 있죠. 2번이죠. 환원이 제시되고 나서 90일이 되는 날짜겠죠. 이런 거는 바로바로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19번 ISBP가 적용되는 화환신용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A부터 보도록 할게요. 뭐 A는 뭐 사실 자주 나오는 문제죠. 원산지명서에 대한 내용. 가끔씩 이런 것도 나오죠. 세관에 대해서 세관에 발급한 것도 발행해도 된다. 세관에서 발행한 것도 수리 가능하다.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죠. B도 뭐 맞습니다. 상업송장에 추가적인 정보 괜찮죠. 자, C 이런 내용은 사실 없죠. 어떻게 보면은 C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먼저 지급되었는지 각각 표시되는 것보다 얘가 중복범인지가 또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C는 사실상 이런 내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D, D는 틀렸죠. 왜? 수량은 실질적으로 무조건 엄밀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결국은 수량은 금액에도 미치게 되고 물론 단가는 한 개당 단가를 말하지만 최종적인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로 이루어지겠죠. 금액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상충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D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번 화환신용장과 보증신용장을 비교한 것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자 1번 지급 구조에서 보증신용장은 개설 의뢰인이 수입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면 약정된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쉬웠어요. 보증신용장은 뭐예요? 불이행하면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 문제 푸시다가 조금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정답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불이행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행 안 했을 때 그래서 우리 보증신용장 때 뭐네요? 불이행 진술서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 청구의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2번, 3번, 4번은 사실 자주 보기로도 나오긴 했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복습하시고 사실 1번도 너무 쉬웠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